안녕하십니까. 경희병원 소화기내과의 오신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약물 부작용과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증성 장질환은 뭐 아시는 분들 있으시겠지만 재발과 호전을 반복하는 위장관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 불명의 만성 질환으로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설사나 복통, 혈변 등을 주증상으로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대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인데 궤양성 대장염은 이렇게 대장만 주로 침범을 하고 얕은 궤양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분포를 하는 게 특징적이라면은 크론병 같은 경우는 이제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소화관 어디에서나 침범이 가능하고 깊은 궤양이 이렇게 띄엄띄엄 발생하는 걸 특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염증성 장질환의 치료 목표가 임상적인 관해, 즉 증상이 소실되는 걸 목표로 하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점막병변을 치유를 하고 그래서 대장이나 뭐 전체적인 장 손상의 구조적인 손상을 예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장 기능을 유지를 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환자분들의 이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현재는 치료의 목표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점막뿐만 아니라 조직학적인 관해까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염증성 장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이제 주로 염증이나 면역 반응을 비특이적으로 억제하는 그런 치료제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 이제 보통 발병 초기에는 이렇게 설파살라진이나 메살라민 같은 항염제나 이제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항염제는 장기적인 사용 시에도 비교적 부작용이 적은데 이제 치료 효과가 조금 미흡할 수도 있고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있기는 하지만 오래 쓰기에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적인 성적도 좀 좋지는 않은 제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방법이 아자사우프린이나 멀캅토퓨린과 같은 면역 억제제입니다. 이들은 효과가 괜찮고 점막 치유가 가능한 약으로 알려져 있어서 점점 이제 조기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환자의 면역력을 너무 떨어뜨리거나 치료 효과가 좀 천천히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이제 분자 생물학적인 이런 기술들을 도입을 해서 여러 염증 매개 물질 중에 이제 염증성 장질환의 병인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그런 물질들을 억제하는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를 개발을 해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아미노살리실산 계열을 이제 먼저 보시면 다양한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게 설파살라진이라는 약인데 이 설파살라진이라는 약물은 치료 효과를 가지는 5-아사라는 구조체와 그리고 운반체인 설파피리딘으로 이렇게 두 가지 화학 결합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대장에 이르게 되면은 이렇게 효소에 의해서 이 두 구조가 나뉘어지게 되면서 5-아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염증의 점막에 작용을 하면서 국소적인 항염증 작용을 하게 되고 이 설파피리딘은 사실은 운반체로서의 역할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아미노살리실산 계열의 약들을 썼을 때 뭐 간단하게는 오심구역, 구토, 소화불량과 같은 흔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드물기는 하지만 이제 심하게 췌장염이나 간염 그리고 골수가 억제되는 이런 부작용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작용들에 크게 작용을 하는 게 바로 이 운반체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이제 이런 운반체를 아예 없앤 5-아사라는 치료 효과만 가지는 구조로 가진 메살라진 계열의 약물이나 아니면 운반체를 다른 염기로 바꾼 발살라지드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부작용이 적은 운반체를 갖고 있는 약만 쓰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아미노살리실산 계열의 약들은 사실상 제형 및 이제 제제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약들이 있습니다. 크게 이제 경구와 관장액, 좌약으로 나눌 수가 있겠고 같은 경구약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서 이제 운반체나 5-아사의 함유량이 조금씩은 달라서 이 제형에 따라 작용하는 부위나 방출 정도가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약도 코팅 종류에 따라서 약효가 방출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약제는 침범 부위에 따라서 그리고 환자의 이런
그 질병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제제를 사용할지 어떤 제형의 약을 사용을 할지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미노살리실산 계열의 약들은 비교적 부작용이 크게 높지는 않은 약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보편적으로 스테로이드는 많은 이제 염증성 장질환뿐만 아니라 뭐 자가 면역 질환이나 류마티스 질환에서도 흔하게 쓰는 약제 중에 하나인데, 보편적으로 이제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급성 활동기의 염증성 장질환에서 효과적인 치료제로서 표준 치료도도 인정받고 있기는 합니다. 아미노살리실산에 이제 반응이 없는 중등동 이상의 염증성 장질환에 관해 유도를 하는 약제로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이제 경구 투여로도 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심한 급성 중증의 궤양성 대장염 환자나 이제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크론병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경구보다 이제 정주 주사로 스테로이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이런 항염작용 같은 게 꽤 비교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를 나타내기에는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용량이나 쓰는 기간에 따라서 부작용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리적 농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뭐 잘 아실 수도 있겠지만 여드름이나 얼굴이 이제 달처럼 둥글게 된다거나 수면이나 기분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감염에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12주 이상 장기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백내장이나 골다공증, 그리고 우리 흔히 말하는 고관절의 대퇴골 괴사가 일어나는 이런 합병증도 유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있는 만큼 의존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중단을 할 경우에 갑자기 이제 전신세약감이나 기운이 없는 우리 몸의 이제 호르몬이나 이런 밸런스를 맞춰주는 부신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부신 기능 부전이 생길 수가 있고, 근육통이나 관절통도 같이 잇따라서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같은 경우는 효과가 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사용은 좀 지양하는 편이고, 따라서 스테로이드로 관해가 유도가 된 이후에는 용량을 감소를 하거나 면역 억제제로 이제 바꾸면서 이렇게 점차 중단을 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름이 좀 어렵기는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종류들의 면역 억제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이오프린 계열이라고 해서 아사사이오프린과 멀캅토퓨린이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메토트레세이트와 뭐 많이 쓰지는 않지만 사이클로스포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5아사라 이제 스테로이드 앞선 약제들이 이제 반응을 하지 않는 염증성 장질환에 관해 유도 및 유지를 하는 데 쓰고, 특히 스테로이드의 뭐 의존성을 보이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면역 억제제로 바꿔서 관해를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면역 억제제 같은 경우는 비교적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내기 때문에 초기에 단기적으로 쓰기보다는 이제 스테로이드와 병용을 하거나 관해 유도 시에 다른 타약제와 병용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역 억제제는 마찬가지로 흔하게는 다음과 같은 뭐 구역 구토, 발열, 발진, 관절통 같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제 뭐 면역 억제제 자체가 이제 골수 기능과 관련이 있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혈구 감소증이나 골수 부전, 그리고 감염에 대해서 취약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림프종과나 아니면 피부암과 같은 악성 종양도 아주 드물게 발생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생물학적 제재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물학 제제는 이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 모두에서 쓸 수 있는데, 스테로이드나 면역 조절제 등의 치료에 이제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러한 치료법이 금기인 경우에 이제 관해 유도와 유지 치료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다양한 이렇게 인플릭시맙이라던가 아달리모밥, 골리모밥, 베돌리주맙 이렇게 4가지 종류의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하고 있게 되고, 같은 성분이라도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이름이 이제 다르게 이렇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플렉시맙 같은 경우나 이제 베돌리주맙은 주사를 통해서 혈관 주사를 통해서 투여를 하게 되겠고, 아달리모맙과 골리모맙 같은 경우는 피하 주사로 이제 투여를 하게 됩니다. 뭐 관해 유도 기간이나 이제 유지를 하는 기간 같은 경우는 약제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 제제는 이제 다른 치료제와는 달리 면역 반응에 직접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영향을 주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억제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체 같은 것들이 이제 막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런 외부 병원체가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고, 우리 몸의 보통의 건강한 면역 상태는 돌연변이나 약성화가 될 수 있는 나쁜 세포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물학적 제재는 이러한 기능들이 다소 억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성화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생물학적 제재 자체가 이제 소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단백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이제 직접 외부를 통해서 들어온 단백질을 외부인자로 인식을 하고 어느 정도의 면역 반응과 과민성 반응을 유도를 하게 돼서 이런 알러지 반응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전들에 의해서 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는데, 크게는 이제 주 부작용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이제 감염과 악성 종양이고, 그 외에 이제 주사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주사 주입에 대한 부작용이나 과민 반응, 그리고 피부 병변, 그리고 관절통, 그리고 백혈구나 아니면 혈소판 같은 거리 감소하는 혈구 감소증, 그리고 드물게는 신부전이 악화된다거나 아니면은 간염과 같이 황달과 간 기능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부작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기는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감염은 TNF, 항-TNF 제제, 즉 생물학적 제재와 가장 관련이 되는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인데요. 대부분은 환자들이 이제 뭐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고 상기도 감염이나 요로 감염 같이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한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도 많고, 호전이 안 되더라도 일반적인 항생제 사용으로도 쉽게 치료가 되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질환 자체 이제 활동이나 영양의 불균형, 그리고 전신 상태 등에 따라서도 이런 면역 조절제 사용 등으로 인해서 TNF 억제제 치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면역력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심각한 감염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생물학적 제제의 단독 사용보다는 스테로이드를 포함해서 면역 억제제 등과 같은 다른 것들과 병용을 했을 때 이런 감염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보고가 되어 있고, 특히 스테로이드의 용량과 오히려 이제 관련이 있다는 보고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염두에 둬야 될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감염을 우려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고령이나 영양 상태가 떨어지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면역이 이미 저하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생물학적 제제 중에서도 인플렉시맙이나 아달리모맙과 같이 항-TNF 억제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합병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핵은 잠복 결핵이 재활성화되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신규 감염이 올 수도 있는 둘 다의 가능성이 모두 가지고 있는데, 위험도는 문헌에 따라 1.6배부터 한 25배까지 차이가 많지만 평균적으로 한 4-5배 정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험도를 증가시킨다고 이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결핵의 위험도가 중등도 이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결핵의 위험도가 좀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별이나 진단, 그리고 치료가 선행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TNF 제제를 치료를 할 환자들은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와 그리고 흉부 엑스레이 검사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핵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활동성 결핵이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성 결핵을 먼저 치료를 해야 되고, 치료를 하기 전에 생물학적 제제를 투여를 하는 것은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월 정도 이상은 치료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결핵 치료가 됐다고 생각을 한 이후에 이런 생물학적 제제를 사용을 해야 되겠고,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치료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복결핵 치료를 시작을 하고 한 3주에서 4주 정도가 지난 후에 이제 항-TNF 제제를 시작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결핵 말고도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과 같은 간염이나 아니면은 우리 입 주변에 잘 생기는 이런 단순 포진, 그리고 수두나 대상 포진 같은 것도 이제 쉽게 생길 수도 있고, 드물게는 HIV 바이러스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감염입니다. 세균성은 일반적인 상기도나 요로 감염에서 생길 수 있는 균뿐만이 아니라 이제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클로스트리움 디피실이라는 균주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위막성 장염이 병행을 하는 게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진균성 곰팡이나 기생충 감염도 심각한 감염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항TNF 억제제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각종 예방 가능한 이런 감염 질환에 대해서 사전 조사와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이창균 교수님께서 따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라고 이제 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제제를 투여를 했을 때 악성 종양의 위험도가 올라간다는 문헌들의 보고가 간혹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문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양의 위험도는 문헌마다 굉장히 상이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생물학제제의 사용 자체가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면역 억제제와 같은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는다. 그리고 단독보다는 면역 억제제와 항TNF 억제제를 병용 투여했을 때 조금 더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악성 종양은 이제 아무래도 이 두 가지 약제 모두가 골수 기능에 작용을 하는 면역 기능에 작용을 하는 약제다 보니까 림프 세포 증식 질환과 같은 림프종과 같은 림프 계열의 증식 질환을 유도를 할 수가 있고 또 흔치는 않지만 피부암 같은 것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오프린 계열의 사용은 림프종 발생을 4에서 6배까지도 올린다는 보고도 있지만 이는 환자의 연령이나 유병 기간 그리고 약제의 사용 기간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고 젊은 사람보다는 이제 고령일수록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주입 관련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는데 한 10% 이하에서는 급성 또는 지연성 주입 관련 부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성은 24시간 이내에 대체로 증상이 경하게 나타나고 드물게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기도가 수축되는 아나필락시스가 이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약제들을 통해 전처치를 통해서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연성 주입은 투여를 하고 나서 보통 1일에서 한 2주 정도까지 나타나는 반응들인데 이런 관절통이나 근육통이나 피로감, 발진 등이 이제 발생을 할 수가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베돌린주밥 같은 경우에는 전신이 아닌 이제 장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면역 억제 효과가 적기 때문에 감염이나 암 발생 위험이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현재도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있는 약제이긴 합니다. 따라서 이런 약제들은 사실 이제 치료 효과와 부작용을 둘 다로 고려를 했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담당 의사와 환자들 간의 충분한 상의와 논의 끝에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다음과 같은 응급 상황들을 고려를 하고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환자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데 심한 설사가 나온다 그러면은 탈수나 전해질의 불균형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염증성 장질환의 악화나 다른 감염의 동반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지거나 어지럽거나 할 정도의 증상이 생기면은 내원을 하셔서 수액 치료를 적절하게 받는 게 중요하겠고 대량 출혈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압이 떨어지거나 식은땀이 나거나 하는 증상이 있으면 바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시거나 병원을 내원하셔서 수혈이나 수액을 공급을 해야 되고 원인을 찾아야겠습니다. 복통 같은 경우에는 경한 복통은 계속 있을 수가 있지만 만약에 심한 복통이 있을 때는 이때는 장엽착이나 청문과 같은 이런 합병증을 항상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또한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열과 오한 같은 경우에도 해열자에 다소 누그러지는 그런 경우는 크게 감염 같은 경우는 그냥 지켜보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감염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이제 병원을 내원을 하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관절이나 피부나 눈 증상 같은 경우는 이제 장외 증상이라고 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약물에 의한 부작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황달이 생기거나 이제 뭐 배가 불편하다거나 하는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간 기능 부전이나 간염과 같은 것들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대부분의 이제 약제 복용과 관련해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궁금증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이제 일반적인 분들이 이제 비타민이나 유산균 같은 이런 건강기능 보조식품 같은 거를 같이 병용해서 사용해도 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겠는데, 사실상 이 두 가지 약제는 약품이라기보다는 식품에 이제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따가 아마 주진희 선생님께서도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따라서 이런 식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 유용한 이제 원료나 성분을 추출을 해서 가공해서 만든 식품이라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건 크게 해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과다하게 복용을 한다거나 하는 거는 일부 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생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한 감염이나 이렇게 조절되지 않을 때는 적절하게 항생제 투여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감염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대부분은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이렇게 과오용하는 것은 크게 좋지는 않다고 볼 수가 있고, 염증성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몸의 장내 세균의 환경의 밸런스가 잘 깨질 수가 있는 질환인 만큼 이 항생제로 과오용했을 때 그런 불균형이 생김으로써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복용이, 그 증상에 맞는 복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염증성 장질환은 약을 이제 평생 끊지 않고 투약을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이제 환자들의 관심사이겠습니다. 이런 장질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불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증상이 조절이 잘 되고 관해가 유지가 잘 되면은 어느 정도 일상생활도 충분히 가능하고 이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는 합니다만, 사실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염증성 장질환의 자연경과가 재발과 호전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약을 중단했을 시에 재발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좋아졌고 자기가 관해가 유지가 됐다고 약을 즉각적으로 중단하기보다는 이때는 주치의와 충분히 상담을 한 후에 일단은 뭐 감량을 해보던가 아니면은 중단을 해봤다가 그 경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